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신라 선덕여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덕여왕은 삼국사기에서는 진평왕이 장렬하고 합니다. 화랑시에게는 천명공주와 위아래가 뒤집혀 차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주루사학계에서는 잘못된 견해가 압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 상공유사에서 음갈문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랑시에게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김영수 을제 3명의 남자가 선덕여왕의 남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만 화랑시에게는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적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인 진평왕은 자신의 삼촌이었던 진지왕을 대신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진평왕은 그는 지금부터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당장에 원래 왕위 계승자가 될 뻔했던 사촌 김영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의 아버지인 동룡태자의 가문을 높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성골 가문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 남성 중 심사했던 고대 동아시아 환경에서도 특히 혈통을 중시하는 신라 사회의 여성이었음에도 성골이라는 이유로 선덕여왕이 여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전례를 따져본다면 원래 신라에서는 아들이 없거나 있어도 문제가 있다면 딸이 아니라 사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탈의 이사금은 내이사금, 미축 이사금이 그랬습니다. 즉 진평왕이 사위이자 사촌형인 김영수가 관례대로라면 진평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서 설명하다시피 진평왕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핏줄을 꽤나 중시하는 편이었고, 자신의 맏딸을 더 중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계에서는 명목은 당시로서 놓지 말을 까미로 부자 상속자가 확립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진평왕은 꾸준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장자를 차기 왕위께 승자를 일찌감치 찍어놓았고 결국 왕위를 이어준 것입니다. 632년 진평왕이 죽었습니다. 뒤에 덕망공주가 보위에 오르니 곧 선덕여왕입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선덕여왕은 상황이자 보왕인 진평왕이 다른 선덕여왕을 위해 준비하는 왕권 강화 및 안정 정책들을 토대로 안정된 왕권이라는 우상을 바탕 삼아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바지 사장이나 얼굴 마담이라는 식의 평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인 진평왕은 다른 선덕여왕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생전에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기 주군의 조세 면제라는 1년 면제라는 선덕여왕의 지적에 바탕을 둔 것보다는 보왕이 쌓아올린 국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역시 진평왕 나름의 딸을 위한 최후의 노력을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야 전역은 최대 50개 육박하는 성원들과 서구 최대 핵심적 정치 대상에 걸린 천역이었으므로 신라에 상당한 타격이 갔습니다. 대여성이 함락당한 이후로 암록주가 대여성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지만 결국 이제 신라의 수도인 월성에 압독주 하나만 두고 적에 이틀게 노출됐다는 문제는 여전하였습니다. 대여주가 뚫리면 압독주가 있지만 압독주가 뚫리면 달구거리고 경주 이것보다는 그대로 수도 진공이기 때문입니다. 신라가 백제 멸망 이후 거의 가장 먼저 시행한 행정조치 중 하나가 바로 대여주의 압독주의 도덕부를 다시 원기를 설치하고 기존의 악화된 수도 방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여성은 648년 김유신 대성이 옆에서 백제군과 한번 대치한 후 도망가는 백제군을 유혹하여 홍문곡 계곡까지
유인하여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20대 성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들 신라의 대상을 타락했다는 해석과 백제 면명 대자다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사적임의 백제의 공신은 선릉 야왕의 다음대로 계속되어 진당야왕 시대 신라가 뺏긴 성의 수는 총 20개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종 무양 시대는 백제 고구려 말괄 야락군이 공개가 총 33개나 되는 정을 뺏겼는데 선릉 야왕을 포함하여 3대에 걸쳐 무려 100개의 성이 시해나라에 의해 함락당했습니다. 연합군을 통솔한 사람들이 바로 백제 최후의 우자왕 고구려의 연개사문이었습니다. 선릉 야왕은 바로 그의 계굴에 고구려 김춘추를 파견하였습니다. 백제를 치도록 군사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연개사문과 보정왕은 그 대가로 중령 예복의 땅, 즉 시령왕 때 뺏긴 한강 위협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고구려 본인들도 그 땅을 정말 이런 식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동맹을 거부하고 김춘추를 보이고야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춘추는 이런 제안에 차라리 나의 목숨을 가져가라며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보장한 김춘추를 별관에 가둬버렸습니다. 김춘추가 유기에 빠지자 선릉영은 김춘추에게 나가야 고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김유신이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 쪽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렇던 즉 김춘추는 그 도지서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 보좌관과 연결성을 땅을 주겠다는 거짓말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발언을 꺼낸 당사자인 고구려조차도 별 기대를 안 했던 일입니다. 실제 땅을 돌려주는 일이 없었으며 다음에 연결성이 마치 너희가 알아서 주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찾아야겠다 하고 신라 두 성을 공격하여 점령해버렸습니다. 사실 중령 예보의 문제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그다지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그게 가을에 백제한테 대이상까지 무너져 난리가 난 것을 고구려라고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그해 겨울에 찾아와서 백제를 치도록 군사를 부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니 땅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괜히 무리한 부탁을 해 내쫓아버린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당단은 후에 고구려에게 신라를 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연개성을 오래 김춘추에게 말한 것처럼 수나라 전쟁할 때 신라가 가져온 땅을 500년을 내놓으면 가능하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신라를 버림으로써 양강전선에 이런 부담이 남게 되긴 하지만 신라 정도는 백제가 맡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 당나라의 개입 직전까지 낮에 양국 간 분쟁에서 백제가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선릉 야왕 이외에도 당나라의 지원군을 못하게 기다리면서 사제금의 명언을 두고 그 이심한 무리한 김춘추의 모습은 삼국사에도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런 고구려 백제 외의 협력 관계는 고구려의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마지막 수사는 다음해 643년에 서신을 보내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군사를 빌리는 데부터 다시 실패합니다. 기록에 따르는 김춘추가 간 것이 아니라 이름을 어리석고 못난 자 정도로 기록된 사실이 당나라에 가서 이와 같이 사직을 구해달라는 읍소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당대종은 나의 사촌을 도울 테니 신라의 고강으로 받아 상기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앞에서 당황한 아버지의 당황 애라고 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당대종이 어리석고 못난 자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도 이름 대신 어리석고 못난 자라고 남게 된 것입니다. 삼국의 기록 중에 신라만 이 시기에 당사국이 쓴 기록을 확실히 남겼기에 웬만해서는 중요한 사람들 담당한 관원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당의 파병 요청을 한 정도의 중요한 사람이면 사실 누구인지 명확하게 남길 것입니다. 익명체리를 한 걸 보면 명예를 생각해서 일부러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의 사실 김춘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당시 당태종 고으로 당전쟁 준비에 한창이었으며 신라의 당군을 빌어줄 생각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풀기 힘든 방책을 제시하면서 전쟁을 거절한 것이라고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아무튼 선덕 여왕의 신당 내거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실제 당면은 적성과 고구려라는 국제적인 문제도 있었던 관계로 나당장 양국은 그나마 우호 관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선덕여왕 시대에 김춘추가 직접 입당하거나 대당 외교 행위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나당연합의 신라 측 주도로 평가받은 김춘추 다음 왕인 진덕여왕 시대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당 외교 행보를 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도 그 당시 고려전 정권 18년도에 신라가 수차례 걸쳐 원조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신라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됩니다. 다만 당은 끝내 군사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당 전쟁 시기를 감안하면 안 빌려준 게 아니라 못 빌려준 것입니다. 이렇듯 나라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선덕여왕을 말하며 재고청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진평 시대 남기성 정대에서 이미 이름을 날렸던 김유신을 제11년의 가야 전역 뒤 김춘추 감금 사건 등을 거쳐서 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신은 선덕여왕 시대 본격적으로 유력한 차기 왕을 대승된 김춘추와 더불어 조정 내 신흥 세력의 양대 거물이 됩니다. 실제 선덕여왕 13년 서기 644년 가을 백제 변경 7개성을 빼앗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의지할 만한 고색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듯 그나마 실적을 보여준 이 나라의 전망입니다. 김유신에게 들려있다는 칭찬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 말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선덕여왕 제14년 서기 645년 3월에 백제가 한번 쳐들어왔다가 김유신에게 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쳐들어왔지. 집에 아직 가지도 못했던 김유신에게 맥을 내려 돌아나가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아무튼 김유신은 이렇게 조정 거물로서의 조국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5월에 선덕여왕은 당나라 고구려를 침공하자 3만의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도왔습니다. 이 틈을 타서 백제가 신라 7개성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나마 챙겼던 그 군사적 성과마저 고작 1년 채 못해지고 무시하게 만든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그의 가을 10월에 2천 비등을 300등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뒤에 선덕여왕 15년 서기 647년 정월에 비담이 임정능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내건 명분이 바로 여왕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신라 전쟁이 한바탕 물갈이가 벌어지고 미국 전국을 무혈한 기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기록은 적고 따라서 논란도 많습니다. 원문이 여주가 선덕여왕은 개인을 말하는지 여성에는 성벌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휴게소로 내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진덕여왕을 말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주의 해석 문제로 나와서 회담과 염정 등 귀족들이 나누어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은 정국을 취하지 못한 과정에 죽었으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비담이 이끈 반란군에 의해 죽었다는 비설서, 병중에 있었으면 병으로 죽었다는 병사서, 반란의 충격으로 인해 죽었다는 속고사 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선덕여왕이 비담군에 피살을 당했다기에는 선덕여왕은 당연히 김유신이 이끈 근황군이 제1순위 후위 대상이었을 텐데 김유신을 멀쩡하고 선덕여왕만 피살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설득력이 났습니다. 보통 원래 고령이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담은 난이 일어날 타이밍도 선덕여왕의 건강 악화를 뜻한 것으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덕여왕 측이 하던 해 서기 647년 선덕여왕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비당을 비롯하다 서민시민을 처형하고 알찬을 상대 등의 임명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견에 당나라의 해고 관계를 지속시켰습니다. 이것은 당나라의 힘을 빌려 고구려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천정 여왕이 즉위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신라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신라는 압독주,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 군주이 된 김유신을 중심으로 핵제의 공격을 막는 한편 648년 신당 여왕 2년의 김초추를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이로써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청정 예교와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수기 외교를 하였습니다. 김천지가 당나라에서 외교 활동을 벌인 결과 신라는 지금까지 신라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당나라 태정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하락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천지 일파의 주도 아래 당나라의 정치 제도와 문화를 모방한 대규모 정치 계획이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먼저 서기 649년 유관 중국식으로 정조 외관인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서기 650년은 즉위지부터 사용하던 독자적 연왕의 태화를 버리고 당나라 고정에 연호했던 명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관계와 연호 사용한 당나라에 대한 신라의 정치적 예속도가 강화되었습니다. 650년 백관왕에 대해 행하는 정조 할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종래의 품주를 개편하여 국왕직속의 최고 간부로서 집사업을 설치하고 품주의 원래 가능성이 신설된 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박진찬 죽지를 승인시켜 집사부의 수상 정시로 선고 기밀 사무를 맡겼습니다. 이런 도착 기반을 가진 개척들이 정서를 인지하거나 지방국의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던 선덕여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표되는 귀족 세력을 배제하고 김천추를 포함한 외양 지지 세력의 정치의 기반을 확보히 하려는 정치 계획이었습니다. 또 시입을 개편했는데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김유실 군사력의 주축이 되어 개편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영원한 왕권의 안정을 위해 14부 설치 율령 체제를 운영하는 자의반부의 신설, 각 행정관부의 체계화된 계획을 통해 왕권 중심의 중앙진권 집권적 귀족관조 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영화대 김천추에 의해 주도된 내정 계획의 방향은 진정영화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김천추 자신이 훗날 왕이 될 경우에 대비한 작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진정영화는 654년 현지 8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상 신라 선덕영화, 진덕영화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장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